대전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내용 또 앞으로 기대 효과 어떤 게 있을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로 헤드라인입니다. 한화 대전 공장에서 작년에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예, 대전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 공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 검사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9시쯤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지만 이 또한 모두 진화됐습니다. 한화 대전 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사고 현장은 일반 직원의 출입도 철저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예, SBS-M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KT에 이어서 유료 방송 점유율 2위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인수합니까? 네, 오늘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이사회에서 LG유플러스가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와 한 주를 더 인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8천억 원입니다. 당초 지분 53%를 1조 원에 인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분만 인수하는 방식을 택해 금액을 낮췄습니다. LG유플러스는 30일 내에 인허가 서류를 공정위 등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인수가 완료됩니다. 이번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유료 방송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유료 방송 시장은 양강 구도로 재편됩니다. 11%인 LG유플러스는 점유율이 24%로 확대되면서 13%인 SK텔레콤을 밀어내고 2위 사업자가 됩니다. 1위 사업자 KT와 격차는 6%포인트로 줄어듭니다. 또 점유율 확대로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구매 비용 절감 등의 효과와 신사업 가능성 등 시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떡할까요? 네, SK텔레콤이 T브로드나 현대 HCN 인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두 회사를 모두 인수하면 점유율이 28%가 되면서 다시 2위 사업자로 올라섭니다.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시장처럼 3개 회사가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SK텔레콤도 인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격을 받고 있는 KT는 딜라이브 인수 의지가 있지만 합산 규제 부활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예, 주택연금 가입이 어떻게 쉬워진다는 겁니까? 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담보할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주담대가 있다면 주담대 상환 목적의 일시인출을 통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시인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인출 한도가 그래서 얼마나 늘어난다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은 지금까지 대출 한도의 70%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3.25%의 대출금리로 매월 38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 후 일시인출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면 이자 상환 없이 매월 9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가입이 쉬워진다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도 떨어졌습니다. 14주 연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7%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0.08% 하락해서 낙폭은 다소 줄었는데요. 반등 조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 연휴 영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감정원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의 하락세가 여전히 두드러지는데요.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지난주보다 0.13% 떨어져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0.16%, 강동구는 0.19%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14주 연속 하락인데요. 지난 2013년 5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연속 떨어진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도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0.17% 떨어지면서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송파 헬리우시티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등 대규모 입지가 시작되면서 강남 11개구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강남구의 전셋값이 0.47%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과 서초,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감정원은 전세 물건이 누적되면서 전셋값 하락 여파는 이어갔지만 역시 설 연휴의 영향으로 낙폭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셋값 하락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감정원이 공표하는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전셋값이 떨어진 곳은 지난주 105곳에서 129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예, 오늘 대화의 시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를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직면해 있는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오늘 또다시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 간담회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나리오 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 혁신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 고충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간담회 내내 메모를 하는 등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담아 지난해 마련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보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의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오늘 판결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연장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3년에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회사가 임금 추가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우선 시영운수의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또 이익 잉여금 등이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연간 매출의 2에서 4%, 지난 2013년 인건비의 5에서 10%에 불과하는 만큼 이를 집행한다 해도 회사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모호했던 경영상 어려움이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의 측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좀 불명확하다, 좀 모호하다 이 지적도 계속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의칙 적용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법률 해석자가 사법부고 사법부 중에서도 대법원이 최종적인 해석권자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이상은 더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준들을 제시해 줄 책무가 있지 않나. 결국 아시아나항공이나 현대중공업 등 시영운수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상급심도 앞으로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런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마침 정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예, 이게 이른바 구글세인데 정부가 이 구글세 도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에게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세를 매길 경우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이 법인세 이외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국적 IT 기업 본사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이 우려돼 구글세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 디지털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국내 상황과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최근 프랑스 과세당국과 영국 과세당국이 애플에게 각각 5억 유로, 1억 3,600만 유로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애플과 합의했는데요. 기재부는 이번에 애플에게 부과한 세금이 디지털세가 아닌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아직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일종의 협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해놓은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더욱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GMBC 정인아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 베이징에서 시작이 된 가운데 무역 협상 시한이 60일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원래 90일 연장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다음 달 2일에서 60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유 관리관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을 인식하고도 늑장 조사 처분을 내려서 담합에 연루된 유한 킴벌리가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라는 취지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2마리 지킨 최우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예, 우리 경제 요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또 주요 주력 산업들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고요. 근데 수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더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차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게 시행이 될 경우 우리 수산업 또 수산업 종사자분들한테 어떤 또 효과가 있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장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특별 대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입니다. 개해년이 시작돼서 좋은 꿈 꾸시고 황금돼지 한 마리 집에 잘 모셔놓고 있는지 댁에 모셔놓고 있는지 좋은 꿈으로 올 한 해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수산혁신 2030 이렇게 하는 게 참 낯섭니다. 예. 근데 이런 계획을, 이런 혁신 계획을 만드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인지하듯이 수산업은 좀 1차 산업이고 그렇죠. 좀 사양 산업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또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제가 이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간략하게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우선 그 연근해의 수산 자원의 격감 현상이 눈에 띄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다는 거군요. 예. 소비자들은 보통 명태나 오징어가 너무 안 잡히고 네. 그래서 값이 비싸지고 그런 것으로 실감하십니다만 그렇죠. 예. 실제 통계로도 1990년에 비해서 최근의 의획고는 수산 의획고는 한 3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문제와 함께 이 수산 자원을 잡아들일 어가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에 비교해도 어가 인구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네요. 그나마 남아있는 어가 인구들도 이제 고령화 정도가 아니라 초고령화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죠. 단계로 예. 들어서서 예. 지금 어촌에는 약 한 35%, 6% 정도 노령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대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또 어촌의 현실이 앞으로 10년 뒤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자체가 그렇죠. 의문스러울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혁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령화라는 게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인구가 되면은 고령화라고 하는데 고령사회라고 하죠. 20%면은 초고령사회라고 그렇죠. 합니다. 지금 35%면 시골에 그러니까 어촌에 있는 분 세 분 중에 한 분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보다 좀 젊은 수산업으로 또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기묘한 때인데 주요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다음 한번 보고 차트 볼까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5가지인데요. 예. 우선은 잡는 업, 연근에 잡는 업부터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잡는 거. 무주공산식의 내가 먼저 잡는다 이런 식의 업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업 자체도 현대화하고 보다 기계화하고 하면서 동시에 자원관리형의 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잡아들이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 어민들이 또 어촌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의획 양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의획 총량 제도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그게 일종의 뭐 쿼터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수산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어종부터 그런 의획 총량 제도를 좀 의무적으로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뭐 등등 해서 연근의 업 자체를 혁신하는 작업, 그다음에 지금 이미 수산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잡는 업보다는 양식업 쪽이 훨씬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양식업조차도 여러분들 해안에 가보시면 그 해안에 빽빽하게 양식장대에 들어서 있거든요.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업도 보다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안의 육지로 양식장을 올려서 스마트 양식장으로 만들고. 이제 육지에서 양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먼 바다로 나가서 외해에
기업형 양식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이제 우리 연안어민들이 하시기 어려운 뭐 참치라든지 연어라든지 이런 대형 어종, 좀 고급 어종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기업형 양식은 이제 기업들에게 좀 넘겨서 그렇죠. 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입 대체하는 그런 좀 산업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도 갖고 있고요. 예. 또 뭐 내수면에서도 내수면 어종들도 스마트 양식 방식으로 해서 생산성과 또 위생성도 높이는 그런 내수면 양식업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생산 단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단계 또 최종적으로는 도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값싼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죠. 유통과 소비 단계도 좀 혁신하는 그런 계획까지 망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수산 2030 계획이 이제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뭐 소득도 얼마나 늘고 생산도 좀 얼마나 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치로 이제 그런 목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은 203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조금 더 남았네요. 예. 2030년 무렵에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수산업의 현실은 총 매출이 지금 한 67조 원 수준에서 약 한 100조 원 수준으로 예. 한 30조 이상 늘려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어가 소득은 지금 약 평균 어가당 4,900만 원 수준인데 그러네요. 8천만 원 수준으로 이게 연 한 3.8% 정도가 증가가 되면 이 목표가 증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서 신규 일자리를 한 4만 개 정도 추가로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신규 일자리, 즉 수산업에서 새로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는 앞서 우리가 어촌의 현실을 얘기할 때 굉장히 고령층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고령층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2030 계획의 종착점에서는 수산업도 4차 산업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신기원을 열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렇죠. 도시가 아니라 어촌에서 혹은 또 뭐 연안에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수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만 집중되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좀 지역으로 분산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좀 이 서울이나 대도시의 일자리 이 부족 어떤 상황도 조금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내용이 참 좋은데요. 스마트 양식장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안에서든 외해, 먼바다에서든 내수면, 내륙 안에서든 이제는 자동화되고 특히 인공지능 기능 같은 걸 도입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맥시킨 그런 스마트 양식장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장화 신고 일일이 먹이 주고 또 이게 뭐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방 안에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그런 시설에서 먹이도 자동 공급을 해주고 또 그 양식장의 상태도 자동적으로 모니터하고 점검하고 또 수확 의획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심지어 거기서 또 생산만 하고 출하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가공까지 해서 더 고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의 4차 산업으로 수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뭐 무슨 대단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서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상당히 좀 기대 효과가 좀 커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대책들이 상당히 좀 보기는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협의가 잘 되셨습니까?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요 단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시기 동안 한 3, 4년 동안에 신규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추산으로 한 3,700억 정도면 될 것 같다. 그 이외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적절하게 재구조화하고 이 사업에 맞게 좀 재편성해 본다 그러면 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투입되어야 될 3,7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통해서 기재부와 적극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동의하는 선상에서
예산 확보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와서 보셨을 때 막 굉장히 계획은 거창해 보이는데 예산이 너무 적거나 또 예산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저거 되겠어? 그냥 또 말만 저런가? 이런 또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비교적 현실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잘 먹혀들려면 이번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 모두의 우리 어촌의 현실 또 수산업의 척박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수산인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명분과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계획이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질 때에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불법 조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촌과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그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세부 실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세부 추진단에서 공무원들만으로 그 추진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어민들을 직접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수산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 과제의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큰 충돌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을 저 앞에서 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장관님이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생산 현장에서 이 계획이 얼마나만큼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생산의 주체인 어민들과 수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동의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아까 이제 TAC 제도라고 이제 의획 총량 제도를 도입을 할 텐데 어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참 이게 진행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수산물 이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고기 이력제 이런 걸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국민들이 수산물을 소비할 때 이게 뭐 우리나라 수산물인지 뭐 외국에서 수입된 건지 이게 뭐 얼마나 신선한 건지를 좀 판단하기 힘든 게 많은데 이력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과정을 잘 아실 수 있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요. 또 유통 단계에서도 뭐 상인들도 이걸 보고서 이거는 거구나 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고 그럴 텐데요. 이런 이력제도 역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그 동참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TAC라고 잠깐 말씀하셨던 총 허용 어획량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쿼터제 이 부분은 이제 막상 제가 어부 입장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제 뭐 고기 잡고 이제 오후에 들어오고 이게 나한테 익숙하고 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는 뭐는 이만큼은 잡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쿼터제를 큰 틀에서는 업종별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업종별로 정해주고 그 업종 안에서는 또 최종적으로 어선별 쿼터제를 또 나누어 줘야 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뭐 그러면 어선별로도 또 어민의 또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민도 있고 못 잡는 어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선별로도 이런 할당량을 쿼터를 서로 사고 팔고 주고받을 수도 있게 그렇게 또 열어보려고 그러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쿼터제를 아주 큰 틀에서는 총량제를 진행하지만 그 안에서는 유연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조직도 하나 있겠군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온전히 다 맡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그런 그 개별 업종별로 또 이 그 쿼터제별로 그런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추진 기구들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잠깐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비자들의 이제 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생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가격도 좀 오르고요. 예. 회를 옛날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앞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식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스마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화하겠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값싼 물건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유통 단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도 불만이고 소비자도 불만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이 유통 단계가 지금 6단계인데 이걸 최종적인 목표로는 한 4단계 정도로 줄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자한테 오는 데까지. 그래서 유통 비용을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지지 정책을 확보하고 싶고요. 예. 또 나아가서는 신선도와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 전 단계를 이제 콜드 체인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요.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러나 비용이 들어간 만큼 물건은 제값받고 팔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그렇겠죠. 예. 버리는 것도 적을 테고요. 예. 예를 들면은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이 냉장 유통입니다. 네. 아니면 염장을 해서 소금 간을 해서 유통하는 거거나 그러면 이제 값이 좀 많이 떨어지죠. 제값받기 힘들죠. 예. 그런 거를 신선한 상태에서 냉장 유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냉동 유통보다는 한 2배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어민들한테 더 큰 소득이 가는 투입하는 비용만큼 예. 충분히 그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콜드 체인을 유통 전 단계에 도입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 얘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장관님께서도 스마트 어떤 이 산업을 여기다 좀 더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수산업에 적용이 돼서 이게 스마트화된다 그러면 어떤 걸까? 되게 이거 사실은 별로 좀 없는 거기 때문에 상상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스마트화,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참치나 연어처럼 우리 어민들이 키우지 않는 그런 수입 어종들에 대해서 기업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 사례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연어를 양식을 해서 맞아요. 예. 뭐 1년에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이상이 되니까 그러네요. 100억 달러 이상이 되죠. 엄청나네요. 예. 근데 제가 한번 가본 양식장은 연안 양식장도 아니고 북해의 외해 양식장입니다. 먼 바다에. 아, 그래요? 석유 시추 시설 같은 그런 대형 플랜트를 바다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 연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양식장이 아마 한 1억 달러 정도는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비용이 그 양식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9명밖에 없습니다. 그 큰 시설이에요. 예. 모든 시설이 전 자동화되어 있고 인공지능화되어 있어서 9명으로도 거기에서 기르고 있는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연어를 충분히 지어부터 생산 단계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이도 자동으로 주고 이 뭐 그 어장의 그 오염도 정화도 시키고 뭐 이렇게 그 수확도 직접 그 기계로 다 해내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근데 노르웨이에서 1등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요? 한 4등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야, 그럼 1등 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참. 뭐 그런 회사는 뭐 연 매출액이 한 4조 원 이상 하죠. 대단하네요. 1등 하는 회사는. 예. 이제 그런 식의 모델들이 이미 외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이제 양식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좀 용기를 가지고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때 가셨을 때 그 회사에 너네 우리가 이런 거 너네 거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술 이전 같은 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
파는 국가니까 그렇죠. 만약에 연어를 양식을 잘해서 자기들 자기들 입장에서 수출하는 게 좀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이 과연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좀 안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멀지 않은 바다라고 하는데 남해 어딘선가 참치 양식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이제 작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뭐 상업적으로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그게 초보 단계다. 그래서 해수부가 제가 특히 주장을 해서 최근에 이제 참치 펀드라는 거를 출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곧 2월 중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참치를 지어부터 이 성어까지 키워서 시판하기까지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예란 어민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뭐 최소한 50억 정도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야 작은 규모 양식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기관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주고 그 법인이 물론 자기 부담도 일정 부분 하면서 책임지고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로 참치 펀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모 펀드입니까? 사모 펀드입니까? 일종의 사모 펀드로 현재로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면 나중에는 이제 공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도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좀 더 뭐 많은 어떤 그런 투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성공 사례만 생긴다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참치 펀드뿐만 아니라 뭐 연어 펀드나 그렇죠. 얼마든지 혹은 뭐 수산 가공과 관련된 그런 대규모 기업형 펀드도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광어나 뭐 우럭 같은 이런 양식은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전복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뭐 참치나 이런 연어 같은 건 고급 어종이긴 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고급 양식, 고급 어종도 충분히 기술력을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고급 어종, 특히 수입하고 있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기업형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대중성 어종들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그 스마트 양식장 기술을 도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또 투입되는 인력은 지금도 그런 양식장을 가보면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적은 인력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양식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책 하나만 더 여쭤보죠.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장관님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신 이유가 있을 거고요. 좀 출발은 우리나라 어촌의 척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앞서 들었습니다. 뭐 이런 그 수치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령 연안이든 섬 지방에 들어가서 그 섬의 선착장이나 그 시설을 보면은 참 낙후되어 있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도시 부문이나 또 기본적인 SOC 인프라를 보면은 잘 돼 있죠. 특히 뭐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이런 걸 보면은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유독 어촌에 가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 후진국이구나 그런 걸 실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시설이나 또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만이라도 선진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게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기본 발상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뭐 청와대나 기재부나 많은 정부 기관들이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해 주시고 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벌써 작년에 1차 대상지 70개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남은 4년 동안에 약 300개소의 어촌을 현대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300개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선착장을 가진 어촌이 한 2,400개가 되는데 그중에 한 15%밖에 안 돼요. 아직은 많지는 않네요. 근데 그러나 그 여객선이 가서 글쎄요. 정박을 하는 곳 또 여객선은 정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기본 시설만 갖춰주면은 도시에서 요트나 보트를 타고 가서 낚시선을 타고 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곳들을 정해서 약 300개소를 정비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인데 한 개소당 한 100억 정도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투입 금액이 작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300개 하면 약 3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네요. 예. 국비가 약 한 2조 원, 지방자치단체가 한 1조 원을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자체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어떤 관광객 유입 효과도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편해지시는 건 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살기도 불편하니까 자꾸 어촌을 떠나고 그렇죠. 나오게 되죠. 그러는데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주 여건도 개선이 되고 경제 활동의 기반 조건도 개선이 되고 또 도시인들이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좋아진다 그러면 어촌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앞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수사장치 2030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기반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인프라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또 이렇게 사업을 펼치거나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지는 거니까요. 지금은 심지어는 도시에서 뭐 낚시 보트로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섬에 가서 그 배를 정박해놓고 하룻밤을 자겠다고 해도 배를 태워놓을 데가 없어요.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 이런 현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뭘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가서 뭐 낚시도 하고 좀 잠도 자고 좀 관광도 하라고 그러지 뭐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 장관님께서 해양수산부의 최장수 장관이라고 들어서요. 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1년 8개월 한 20개월 정도 되는 그러네요. 연차인데도 벌써 이제 최장수 해양수산부로서는 최장수 장관입니다. 이게 그동안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게 단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공직 문화가 부박하다는 증거인데 한 20개월 장관직을 하면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도 세워봤고 그러니까요. 오늘 설명드린 이런 어촌 뉴딜 사업이나 수산 혁신 비전도 세워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바다를 더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바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개척하는 그런 유망한 산업 분야라고도 생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그 바다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장기적이면서도 되게 체계적인 그런 향후 발전 계획 이런 걸 거의 뭐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제대로 추진이 돼서 우리 어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기아차가 대기업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뽑기로 했다. 이게 이제 상시 채용 제도로 바뀌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인사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배경, 향후 영향 이런 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뽑던 정기공채가 없어지고 필요할 때만 수시로 뽑는다. 이 현대차그룹 같이 큰 데서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 원래 연 2회를 했는데 그거는 그룹 전체의 채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 채용 시기라든지 배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크게 바뀐 거는 수시 채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룹 전체가 아니고 각 계열사 직무별로 채용을 하는 걸로 바뀐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적시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라는 어떤 전제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뽑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사 담당자로서 보시기일 땐 그렇습니까?
실제 이제 현업부서나 계열사에서 직접 필요한 인원들을 필요한 시기에 뽑기 때문에 오히려 채용적인 조직의 운영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연간 소요 인원을 뽑다가 가지고 채용을 배치를 하면 비효율성이 좀 다소 나타나는 형태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 뽑으면 한 3명 정도는 뭐 좀 1년 또는 1년 전후에서 나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많이 뽑아서 그래서 또 많이 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좀 개선될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은 보장을 못 합니다. 그게 많이 뽑고 적게 뽑고 따라서 그게 나가고 하는 거는 조직, 신입사원들이 조직이라든지 직무에 적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시 채용 형태로 바뀌어서 그 부분까지는 잡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겠네요. 예. 실제 이제 구체적인 직무로 뽑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 아예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그룹 공채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약간은 낮을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인데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시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험을 아예 준비하고 심지어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도 있을 정도인데 공채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준비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이렇게 수시채용으로 바뀌면 취업 준비 입장에서 때는 준비하는 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단순히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실제 준비하는 채용 프로세스가 바뀐 건 또 아니거든요. 실제 현대에서 실제하는 필기시험 자체도 지금 예전에는 그룹에서 전체적인 유형으로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계열사이나 직무별로 각각의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나 직무별로 하면 필기시험이 약간은 유형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취업 전략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취업준비생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예전에는 그 그룹 공채로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 한 번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수시로 뽑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필터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역량을 좀 보완해서 다시 지원하고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도 하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대규모로 뽑을 때보다 이 상시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현대차가 공지를 할 때 기존에 뭐 연간 한 8,000명 이상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아예 이번에 제도를 바꾸면서도 그 수준은 유지를 하겠다고 일단은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소요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수시 채용을 하다 보면 결혼이라든지 추가 인원들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하고 약간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은 적게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수시 채용은. 알겠습니다. 실제는 하나만 더 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10대 그룹 중에서는 제일 먼저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요. 이게 다른 10대 그룹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중견 그룹까지 이런 수시 채용 방식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존에 이제 공식적이지 않으면 다른 그룹에서 수시 채용은 일부는 했는데요. 이 채용 부분은 이제 그룹사의 특성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시 채용이 보다 적소의 인원들을 좀 선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될 거고요. 현대차는 이미 작년부터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현업부서에서 인사팀이 아니고요. 현업부서에서 공채를 진행해서 현업부서에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각 계열사에서 각 직무별로 심사를 하는 게 인사팀이 아니고 각 현업부서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조금 채용에서 늘어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